그 오늘 하는 거 케모브레인, 이 말 처음 들어봤죠? 케모브레인이란 말. 응? 우리 환자분들 항암하고 나면은 기억력 없어진다고 하죠. 우리 항암하고 나서 기억력 떨어지신 분. 그렇죠. 이게 케모브레인이에요. 이게 케모브레인. 예. 그래서 보통 우리 환자들이 아마 항암을 하면은 한 20에서 30% 정도의 환자가 케모브레인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이제 항암제에 의해서 일부 뇌세포가 파괴가 되는 현상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외에 어떤 심리적 요인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잘 오는 게 인지장애. 그러니까는 기억력이 단어가 잘 안 떠오른다든지 단어가 잘 안 떠오르죠. 그래가지고 또 머릿속에 꼭 안개 이렇게 멍한 것 같으냐 이런 기분이 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뇌세포는 특징이 뭐냐면요. 뇌세포는 어때요? 뇌세포는 우리 다른 세포는 어때 파괴가 되면 만들어지죠.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입안에 있는 점막 조직 이런 거는 어때요? 뭐 열몇 시간만 해도 12시간만 해도 파괴가 되고 나면은 새로 생산이 돼서 메꿔준단 말이에요. 근데 뇌세포는 그게 안 돼요. 생산이 안 돼. 생산이 안 돼. 뇌세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가지고 온 뇌세포를 가지고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논문이 나온 거 보면은 약간은 재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재생이 되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게 보면은 케모브레인 이런 것도 약간의 회복이 되거든요. 회복이 되면은 뇌세포가 파괴돼 가지고 재생이 안 된다면 회복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는 뇌세포도 약간은 재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양은 많지를 않아요. 그 양은 많지를 않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기억력이 나이가 먹으면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기억력이 갑자기 막 확 좋아졌다 이런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대로 가니까 대신에 약간은 그리 되더라. 신경세포들이 다시 재생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지금 보고가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그렇게 이제 많이 되는 건 이제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항암제를 하게 되면은 뇌세포가 많이 파괴되지는 않아요. 왜 뇌세포가 파괴 많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뇌세포가 파괴 많이 안 되는. 네? 안 가는 것도 있어요. 뇌세포에 항암제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뇌암이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뇌가 있으면 뇌에 뇌 안에 있는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막이 하나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BBB라는 건데. 그래서 혈관이 요 막이 차단을 해요. 요 막이 있어가지고 이 막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관에서 우리 세포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게 세포 안으로 이게 이동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뇌는 보호를 해야 하잖아요. 뇌가 손상을 받으면은 일종의 나라로 따지면은 가장 중심으로 뭐 국방부라든지 뭐 내무부라든지 이렇게 관이 다 모여 있는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침투가 되면 안 되니까 차단을 시켜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이 BBB를 통과를 못 해요. 우리 항암제도 이 통과를 잘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를 뇌암 있는 분들이 어려운 이유가 항암제가 못 가니까 그래요. 항암제가 못 가서. 그런 요 BBB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호를 해요. 그래서 뇌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왜 이게 파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 항암제는 빨리 성장하는 세포를 때리는 걸로 돼 있죠. 빨리 성장하는 세포를 해.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늦은 세포는 잘 안 때려. 뇌세포는 머리세포 안 큰다고 그랬죠. 엄마 뱃속에서 나온 세포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가 공격을 잘 안 해요. 공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파괴가 안 되지만 그러더라도 일부는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이 약간은 감소하고. 근데 만약에 뇌세포가 이렇게 재생이 잘 된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재생이 잘 되면 그것도 문제예요. 뇌세포는 기억장치죠. 기억을 하는 장치잖아요. 기억을 하는 장치인데 기억 교란이 빨리 저장해놨는데 세포가 죽어버리고 새로 만들어놨다. 그럼 뭐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뇌세포는 함부로 그게 만약에 이게 뇌세포가 우리 장세포처럼 빨리빨리 재생이 된다면 아마 큰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이 전날 기억하느라고 다 보고 듣고 해놨던 거 그 다음날 사라져버리잖아요. 다시 집어넣어요. 없어져 버려. 그게 파괴가 되고 새로 만들어져 버리면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뇌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듯이 세포가 파괴가 안 되고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케모브레인이 이게 이제 제일 잘 오는 것은 일단은 인지장애라는 거예요. 인지장애.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떤 이 기억 감소가 제일 많이 하죠. 기억 감소. 제일 많이 얘기하기가 단어 생각이 안 나고 얼굴은 기억을 하겠는데 사람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 그죠? 성함이 생각이 안 나.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렇지? 그거는 관심 부족인데. 그거는 관심 부족인데. 그래서 단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TV 같은 거 보다가 저 탤런트 이름이 뭐더라? 전에 내가 잘 알았는데.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죠. 금방 뭐 냉장고에다 뭐 넣어놓고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왜 냉장고 앞에 있는지. 그렇죠. 간절히 모르서 항상 이거를 우리 환자들이 이제 뭘로 생각을 해? 야, 내 치매 오는 거 아닌가, 이제. 치매 걱정을 하죠. 근데 치매하고는 달라요. 치매하고는. 하면 그렇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요. 기억이 너무 잘 날 때가 있더라고요. 감히 내가 이걸 생각해냈는데 이럴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어떻게 이 생각이. 저는 특이체질.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요새 깜짝 놀래요. 대학을 새로 가야 될 모양이에요. 네? 그래. 치매하고는 달라요. 하지만은 기억력이 막 떨어지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케모브레인을 또 다른 뭐를 쓰냐면 케모포그라고 써요. 안개. 이게 케모란 말이 화학이란 말이거든요. 화학이라는 것에서 항암제를 의미해요. 항암제를 사용해서 오는 안개. 그래서 머릿속이 안개 낀 것 같다는 거예요. 머리가. 이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에 안개가 끼는 사람. 심한 사람들은 그래요. 내 머리가 멍하니 뭐가 끼어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는 사람들은 되게 다른 거 걱정하는 게 내 치매 오는 거 아닌가를 되게 걱정을 해요. 그래서 치매하고는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단어 생각이 잘 안 나고 이러기 때문에 말을 더듬어요. 단어 조합이 또 잘 안 돼.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의사 표현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은 나죠. 근데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은 더듬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단어 생각이 안 나서 내가 누가 뭐라고 할 때 알았다 하는데 알았단 말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니까 막 더듬어. 이런 현상들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심해지면 어때요? 이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응? 치매로 가요? 치매로 잘 안 가요. 치매는 아닌데, 치매는 오는 기전이 다르거든요. 치매는요. 다르기 때문에 잘 안 가는데, 이런 부분이 뭘 유발해? 우울증 유발을 해요. 우울증 심리적인 부분도.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암을 하고 있는 뭐 통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심구토도 나오고, 뭐 탈모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억력은 잘 생각이 단어는 떠오르지 않지는 우울증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증이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이 되면은 이것을 어떤 뭔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를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환자가 이게 깨닫지를 못하면은 나중에는 이런 심리적인 불안증으로 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것 자체가 면역을 더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더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왔을 때는 내가 앞으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은 그렇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 한번 쭉 봐요. 근데 이게 제일 잘 오는 게 유방암이라는 거예요. 제일 잘 오는 게 유방암이 제일 잘 온다. 호르몬하고 관련된 암이 제일 잘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호르몬하고 관련된 암이면 어때요? 유방암, 그 다음에 난소암, 자궁암, 그 다음에 남성들 같으면 전립선암,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처음에 가장 연구가 됐던 부분이 유방암에서 연구가 됐던 거예요. 유방암 환자들한테서 보니까 이렇게 기억력 장애가 오고, 뭐 머릿속이 멍하다 이런, 그 다음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보면 그 이유가 뭐겠느냐고 생각한다면, 되게 유방암 환자들이 호르몬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방암 이제 호르몬 양성인 사람들한테 항호르몬제를 쓰지요. 항호르몬제를 쓰면은 우리가 갱년기가 우리 항호르몬제 안 쓰는 일반 사람들도 갱년기가 되면 어때요?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가 기억력 감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호르몬을 강제로 해서 호르몬 억제를 해가지고 갱년기를 유도해버리는 거잖아요. 유도를 해버리다 보니까 특히 그 부분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방암 환자들한테 많고, 그 다음에 호르몬하고 관련된, 이게 갱년기를 유발하는 게 같이 겹치도록 만드는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일 잘 온 게 호르몬하고 관련된 암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외에도 뭐냐면 그 항암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인 코스만 딱 기본적인 코스만 하는 사람들보다도 뭐 재발이 됐다든지 전이가 돼서 막 항암제를 계속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더 올 수가 있고, 또 항암도 독한 걸 쓸수록, 특히 세포독성 항암제들이죠. 강력한 거, 부작용이 많은 거, 이런 항암제를 쓰는 경우에 더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치료하는 게 이제 더 관심이잖아요.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건가? 그럼 이제 거기 내용을 한번 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뇌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뇌 훈련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계속 그 어떤 사물을 보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탤런트가 나왔다. 그럼 저 사람 이름이 뭐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머리를 갖다가 계속 자극을 줘서 내 뇌가 인지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내 스스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그 다음에 어떤 혼잣말도 해도 좋아요. 혼잣말을 해도. 특히 이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독백하는 거 하고 말을. 되게 우리가 여기 항암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막 농담도 하고 같이 단체 생활을 하니까. 하지만 되게 집에 있는 분들은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환자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인지 능력이 더 빨리 떨어져 버려요. 네? 혼자 이야기하고요. 혼자 이야기 많이 해야 돼.
혼자 이야기 많이 하고 그래야 인지 능력이 감소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되면은 이런 인지 행동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오는 사람들은 아주 심하게 오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약간 오는 정도. 제일 많은 게 내가 이 기억력이 떨어졌다 느끼는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휴식 같은 것을 충분하게. 왜냐하면 항암제가 빨리 그 효과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주 쉬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모든 부분에서 다 좋아요. 운동을 하는 게.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겨울이 되니까 운동을 몸이 사람들이 움츠리고 또 날이 너무 추우면 못 가고 눈 오면 못 가고 막 하는데 만약에 밖에 못 가면은 실내에서라도 실내에서 지금 운동하는 거 지금 뭐 눈 온 날 무슨 운동했어요? 들킨 게 아니고 그냥 내놓고 하잖아요. 몰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라이트에 열을 올리는 것은 나쁜 게 아닌 거 좋아요. 근데 이제 운동을 추울수록 운동을 잘 안 하거든. 몸을 움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암 환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겨울철이에요. 왜냐하면 외부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기온이 떨어지니까 내 체온을 올릴 틈이 없어. 떨어져. 근데다가 몸을 잘 안 움직여. 안 움직이니까 특히 어때요? 온도가 체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체온을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체온을 올려야 되니까 오히려 더 운동량을 늘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여름이라든지 봄이라든지 가을에는 운동량 늘린다 생각 안 하더라도 밖에만 나가면 좋거든. 그러니까는 나가지 말라고 붙잡아놔도 나가. 근데 겨울철에는 안 나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운동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 일자산이라든지 조금 춥더라도 몸을 따뜻하니 해가지고 혼자 가면은 좀 그렇고 항상 단체로 가요. 단체로. 같이 몇 사람. 그래야 혹시라도 뭐 누가 미끄러지니까 그러면 서로 좀 잡아주고 그럴 수가 있지. 겨울에는, 물 같은 게 있으면 잘 얼거나 눈 같은 게 녹지 않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갈 때 개인 단독으로 가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같이 없을 때는 단독으로 가요. 단독으로 갈 때는 조심을 좀 해요. 가능하면은 같이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게 항산화제예요. 이게 이제 항산화제가 이거는 뇌세포 대사를 활성화 시켜주거든요. 뇌세포 대사를 활성화 시켜주니까 뇌세포가 기능을 잘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인지 능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뇌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높여줘야 돼. 그러면은 이게 항산화제. 항산화제는 어때? 비타민 B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알파리포익산, 그 다음에 셀레나제, 셀레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는 게 좋죠. 특히 중요한 게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 계통. 비타민 B는 어때요? 미토콘드리아 부속이잖아요. 에너지 만드는 부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 뇌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서 인지 능력을 높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야채 많이 먹으라고 돼 있죠. 야채 많이 먹으라는 것도 내는 항산화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같으니.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거나 이런 부분들을 음식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생활하는데 내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이리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뭐 대화하려고 하면은 상대방한테 이렇게 내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했을 때 잘못하면은 이 대인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암을 할 때 이런 게 생기면은 속에다 감추지 말고 내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꼭 알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달라 하고 가족들이나 친지들한테 이야기를 해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오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오해 생길 수 있고, 또 특히 우리가 우리 항암하신 분들 중에서 보면은 그냥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본업을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 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양해를, 그러니까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보면은 뭐 감추는 걸 좋아해. 감추는 거. 지금 심지어는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도 감추는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원래 이게 요번에 우리 신부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신 거 알고 계시죠? 몰랐어요? 이제 퇴원하셨는데 신부님 한 분 계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 종교인들 있잖아요. 목사님이라든지 신부님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암에 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잘 걸려요. 잘 걸리죠? 왜 그래요?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것도 그렇고 또 모든 사람들의 고민을 다 들어주다고. 맞아요. 이타주죠. 이것 때문에 원래 본인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어때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내 욕구를 억제를 해야 돼. 내 욕구를 억제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그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욕구를 어때요? 억제를 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요. 이 본능적인 억제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목사님들이 암에 걸리면은 절대 비밀로 누구한테 이야기를 안 해. 그래서 내가 전에도 내가 강의할 때 자주 이런 이야기해. 특히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예? 왜 우리 목사님이나 종교인들이 이 암에 걸리면 감춘지 알아요? 감춰요. 왜 감추겠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암에 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은 뭐 잘못해서 걸렸다고 생각해. 죄를 지어서. 내가 왜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내가 암에 걸렸느냐. 이런 자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 스님이나 목사님들이 암에 걸리면은, 아니,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떻게 암에 다 걸려? 이런, 그래서 질책을, 뭐랄까, 암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죄의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목사님이나 이런 종교인들이 훨씬 암에 잘 걸린다. 그거는 바로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이나 암에 걸리는 것을 감추지 말고 자랑을 해라. 내가 당신들 위하다가 내가 암에 걸렸다. 당신들 걸릴 암을 내가 대신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리 하면은, 조금은 아마 위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되게 다 감춰요. 밝히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이 인지장애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밝혀야 돼. 감춰두면 안 돼. 그러고 그걸 통해서 오해도 풀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인지장애인데 내가 이 어떤 인지행동치료 하는 게 나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나를 갖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말을 잘 안 하고 말을 더듬고 이러면 따돌림을 받잖아요. 사회생활에서 소외가 돼. 그러면 나중에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밝히면은 그리고 내가 인지치료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오히려 더 말을 좀 많이 걸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기억을 못한 거 있으면 상기를 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을 해달라. 이게 하는 게 치료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밝혀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날도 지금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특히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동시에 막. 예? 우리 여성분들이 많으면 제일 이런 일이 많은 게 주방에서 일어나요. 식사할 때 밥 얹어 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스불 켜놓고 뭐 이제 찌개 끓이고 뭐 하고 하면은 여러 가지 해놓고 나면 머리가 이제 복잡해져요. 평소 때는 잘했어. 근데 이게 금방 뭐 해놓고 까먹어 버리니까 다 태워버리고, 요리해놓고 뭐 지금 이제 이제 쌀 얹어놓고 버튼 안 누르고 막 이런 것들이 오니까 일을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벽에다가 순서를 적어 놓는 거. 그래서 내가 뭔가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순서 같은 거, 이런 것을 적어 놔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고. 예? 근데 이게 그렇지를 않으면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거는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안 하는 게. 전번에 우리 환자 한 분 병원에 며칠 전에 퇴원하신 분, 집에 있는 게 있다가 병원에 오니까 너무 좋대. 예? 밥 안 하니까 너무 좋대. 밥 안 해서. 사실 우리 환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집에 가면 병원에 제일 많이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솔직히. 예? 집에 있으면은 나는 환자인데 환자가 건강한 사람을 좀 보살펴야 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사실 우리 병원에 보면 여기 남성 한 분도 없잖아요. 한 분도 없는데, 사실 암 환자는 누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병원에는 보면은 주로 여성분들이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바로 집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남자분들은 우리 여성분들이, 와이프가 다 관리를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웬만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일이 나오는데, 특히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단순화해야 되니까 쉬는 게 좋아요. 예, 보통 이제 돌아오는 것은, 한 5년 이내에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5년. 근데 5년이면 상당히 긴 세월이죠. 5년이면요. 5년이면 상당히 긴 세월이에요. 본인이 돌아오는 것 자체도 잘 느끼지를 못할 정도예요. 5년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좀 회복이 됐더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진짜 기억력이 계속 상실이 돼가지고 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계속 지속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 내가 이러다가 치매 와가지고, 예? 내가 젊은 나이에 암 걸려서도 그러는데 치매까지 또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런데 드물게는 정말 영구적으로 가는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아직 항암을 하는 동안에 그런 부분이 안 오더라도 항상 인지 능력을 높여야 돼. 이게 사물을 보고 TV를 보면서 탤런트가 나온다 그러면, 전에 내가 저 친구 이름을 알았어. 그러면 그 이름을 알려고 계속 해야 돼.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찾아서라도 그 노력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인지 능력 감소가 줄어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다고, 야, 옆에 저 탤런트 이름 뭐였지? 해가지고 꼭 깨닫게 만들고, 내 뇌를 갖다 훈련을 계속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약물 치료를. 그 되게 우리가 항암하는 분들이, 내가 인지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약을 먹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해서 약 먹어야 되겠다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심한 사람들은, 정말 어떤 생활에 불편할 정도, 주방에서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경력 감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불안증 온 사람들. 그거는 이제 약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후 수단이죠. 최후 수단. 그래서 가능한 한 여기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걸로 해서 너무 생활이 불편하고, 이걸로 해서 어떤 암의 치료에 영향을 주고, 이게 스트레스가 돼서 면역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온다고 판단이 된다면, 긴 시간이 아니지만 단시간이라도
약을 복용할 필요가 있어요. 또 이것 때문에 불면증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불면증. 불면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불면증 요인도 돼요. 불면증 요인도. 그리 되면은 잠을 못 자잖아요. 우리 환자분들 불면증이 우리 암 환자가 불면증이 오는 게 한 50% 된다고 그래요. 50%. 그래서 2명 중에 1명이 불면증이 온단 말이에요. 50%. 그래서 이런 불면증이 왔을 때는 우리 환자들 수면 유도제 먹는 것을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수면 유도제는 정말 우리가 잠을 못 자가지고 그 다음날 막 짜증이 나고 머리 띵하고 이런 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스트레스가 될 정도라면 수면 유도제 먹는 게 나아요. 먹는 게. 그 다음에 아주 장기로 먹지 않는 한은 이게 뭐 습관성이 되는 건 아니라 이게 보통 한 달 이내에 먹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최저 용량부터 해서 조금씩 먹도록 하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 용량을 늘리지 않게 다양하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하면서 최소한의 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불면증까지 같이 동반된다, 우울증하고 이러면은 약을 복용을 하는 게 낫고, 그 대학에서 항암을 하면은 그런 약들까지 같이 줘버리는 의사들도 있어요. 아예 줘버리는 의사들. 그래서 뭐 리리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약들을 막 같이 한꺼번에 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너무 과할 수도 있는데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처방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항암을 하는데 아직 그런 증상들이 나오지 않은 분들은 인지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물의 단어, 그 다음에 대화할 때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히 우리 운동 같은 데 갈 때 같이 가면서 이렇게 대화 많이 나누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아주 좋아. 그리고 가능한 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하는 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 환자들 관리가 이렇게 저는 집에서 혼자 관리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혼자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옆에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 있더라도 혼자 맨날 누워있지 말고, 네? 누워있지 말고 같이 모여가지고 수다라도 떨고, 네? 그러면 시간도 잘 가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해결이 많이 돼요. 자, 질문할 거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멜라토닌 수면 유도제요. 네. 아니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제가 아니지. 아니고 이거는 수면 유도제가 아니고 멜라토닌은 서카디엔이잖아요. 그건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한 따로 없어요. 기한 따로. 네. 우리가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멜라토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티솔. 이게 각성 호르몬이라고 하죠. 각성 호르몬. 각성 호르몬. 각성 호르몬. 우리가 낮에 햇빛이 날 때는 우리 몸에서 각성 호르몬이 올라가지고 내 정신을 맑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눈을 감으면 눈을 감는 순간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잠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낮에 생활하는 거하고 저녁에 자는 거하고 조절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멜라토닌은 그래서 쓰는 거예요. 멜라토닌.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 아니에요? 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각성제죠. 각성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5분이 우리가 정신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몽롱한 사람들이 있죠. 정신이 안 들어.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번아웃 된 사람들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몽롱해. 세수하고 밥 먹고, 예? 그래가지고 출근해가지고
회사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책상에 앉으면 그때 다 정신이 들어. 이게 이제 번아웃이에요. 번아웃.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오전에 잠깐 정신이 맑았다가 오후 되면 또 몽롱하니까. 그래서 오후에 점심 먹고 잠깐이라도 쉬지 않으면 오후 일을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스트레스를 갖다가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이거란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이게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 호르몬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은 이제 나오다 재료가 없어져. 지쳐.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번아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고, 그거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낮에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각성을 하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감은 상태에서는 잠을 자려고 눈을 감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하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멜라토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빛이 차단이 됐을 때 멜라토닌이 나와. 그런데, 우리 이제 나이가 먹거나, 우리 나이 먹으면 어때요? 잠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 멜라토닌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충해 주는 건데,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제는 아니에요. 수면 유도제는 우리 스틸록스라든지, 그 다음에 졸피뎀이라든지, 졸피라마 이런 약들이 수면 유도제고, 이거는 호르몬인데, 그래서 이걸 먹으면 바로 우리, 잠 안 온다 해가지고 이걸 먹으라 하면 먹고 그 다음날 보면 원장님 이거 먹어도 잠 하나도 안 오던데요. 그렇죠. 이거는 잠이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한 달 정도 먹어야 그때부터 효과가 나요. 원장님, 제가 서카딘을 복용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유럽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서카딘을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이렇게 되어 그렇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방을 받아야지만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아산병원에서 퇴원할 때 석화된 처방을 받아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수면 유도제라고 표시를 해놔요. 항정신성 어떤 그런 걸로 분류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서카딘은 항정신성 분류가 안 돼 있어요. 그거 아니고. 근데 멜라토닌이 우리가 지금 이 서카딘이 나오기 우리나라에는 멜라토닌을 약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기능식품으로는 허가가 안 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서카딘은 우리가 2mg이거든. 2mg. 원래 우리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4mg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4mg을 줘도 되는가 싶어가지고 약전을 찾아봤더만은 약전에는 2mg밖에 딱 안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식약처가 이래요. 최저 용량. 4mg이 원래 먹어야 돼. 그래서 기능식품은 4mg으로 나와요. 4mg. 저기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니까 이거 직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직구해야 되거든. 멜라토닌은 직구하는데 보면 대부분 다 4mg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약으로 나와 있는 서카딘은 2mg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효과가 빠르질 않아요. 이거는 수면 유도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수면 유도제에 들어갈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수면 유도제는 항정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스틸록스나 졸피라미 그런 거고. 그래서 대신 서카딘 이거는 우리가 수면 유도제지만은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내가 많이 먹으라고 권유를 하는 게 항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암 작용이 있어요.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잘 오게 만들면서 항암 작용이 있으면 일석이조잖아.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있으면은 먹고. 그래서 또 만약에 4mg짜리 내 먹고 싶다. 그러면은 해외 직구해갖고 먹어도 돼. 또 질문이요? 없어요? 그럼 오늘 여기서 끝. 고맙습니다. 네.